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을 가늠하기 참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41,5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대로 좀 더 강한 힘이 들어와 줄지,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 양상을 보이다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경험하게 될지 이래저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51%대 초반에서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방어해주는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열풍 상황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이 다시금 급증 상황을 보였는데,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대비 12%, 수요일 대비 53%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건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다. 특히 피델리티의 FBTC가 블랙록의 IBTC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두 자리를 놓고 두 공룡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다른 운용사들을 애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상황인 것은 비트코인 ETF 전체 거래량이 미국 전체 ETF 거래량 상위 1%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ETF의 거래량도 각각 상위 2%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순위 2% 안에 드는 ETF들이 시장에 나온 지 평균 14년이 됐다는 점,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에 등장한 지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비교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프랭클린 템플턴의 CEO 제니 존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같은 인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기능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실버, 은 ETF를 넘어선 것도, 그것도 크게 넘어선 것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합계 가치는 300억 달러, 실버, 은 ETF는 110억 달러, 골드, 금 ETF는 900억 달러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록스트림의 CEO 아담 백은 비트코인 ETF가 금을 제치고 최대 원자재 ETF로 성장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은 비트코인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역시 비슷한 멘트를 던졌는데, 비트코인은 곧 금과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금은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다. 우리는 비트코인도 금에 버금가는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앞서 아크 인베스트는 산하펀드 ARKW를 통해서 아크 21 쉐어스 비트코인 ETF 31만 주 이상 1321만 달러 규모를 매입했는데, 이건 경쟁이 빡세지고 있는 비트코인 ETF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거리로 작용하고 있고, 어쩌면 조금 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역시나 그레이스케일 GBTC입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시작 이후 5거래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의 누적 순유입액은 25,877 BTC 수준, GBTC 유출액은 5만 BTC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상품들이 GBTC 유출에 맞서고 있기는 한 건데, GBTC의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상황에 따라서 몇 주 정도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GBTC에서 최대 100억 달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월 11일 이후 GBTC에서 15억 달러 이상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유출세가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 GBTC가 유동성 우위를 잃게 될 경우 더 많은 자산이 유출될 수 있는데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까지도 추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것을 예상하고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GBTC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GBTC의 수수료 1.5%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대여섯 배 수준으로 너무 높은 만큼 이러한 자금 유출이 수수료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BTC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재미있는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수료가 0.2에서 0.4%로 책정되는데 GBTC가 1.5%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GBT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최대 규모이고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다른 운용사들의 수수료가 낮은 것은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운용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두세 개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홍콩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한 뒤에 중국의 스탠스가 또 어떻게 바뀔지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제출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금융 서비스 기업인 스마트 파이낸셜 홀딩스가 올해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목표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에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회사 투자 책임자 브라이언 차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운용자산 5억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인 엣지스 커스터디도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을 위해서 현지 자산 운용사 4곳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품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진짜 엄청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라만드가 공유를 한 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600엑사헥시/세컨드를 기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신 엘만드라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하계별 50억 개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슈퍼컴퓨터보다 500배 더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600엑사헥시는 6 뒤에 동그라미가 20개가 붙어서 600경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초당 600경번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진짜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채굴이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고해시율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올해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올해 현물 ETF의 다음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는 암호화폐가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완료된 테스트넷 덴쿤 업그레이드로 메인넷 확장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블록이 도입돼서 9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더리움은 뎁과 NFT, 토큰화된 자산 구축을 위한 체인인데 현재 상위 10개 ERC20 토큰의 누적 시가총액은 210억 달러 이상이다. 여기에 스테이킹과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이더리움의 특성상 토큰 공급의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갤럭시 디지털은 덴쿤 하드포크의 지연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1월 17일 이더리움 권리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가 완료됐고 이후 일정을 고려하면 덴쿤 하드포크가 3월 말까지 메인넷에 배포될 가능성은 60%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월 말 이전에 이더리움 메인넷이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은 30% 수준으로 낮고 개발자들이 세폴리아 또는 홀스카이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에서 버그를 발견할 경우 하드포크가 4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미 예고된 2월에 잘 마무리가 되면 완전 땡큐인데 4월 정도에 단행이 된다라면 이때가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이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소송 속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은 2022년에서 2023년 리플의 재무제표와 기관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SEC의 요청에 완전 개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약식 재판 당시 기관대상 판매 XRP는 투자 계약에 해당돼서 증권이라는 판결과 관련해 SEC와 리플은 벌금 합의 관련 논의를 이제 4월 29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SEC가 선빵이랍시고 이번에 또 이상한 해괴한 짓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 재미있는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EC는 리플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또 SEC의 소송 이후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이걸 작성해야 한다라고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주 대놓고 속내를 싹 다 드러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7월 약식재판 명령문을 놓고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벌어지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벌여서 거액의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SEC는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고 리플은 아마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을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만 벌금 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논의하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이게 엄청 우악스러운 것은 리플이 기관들에게 판매한 XRP 가운데 상당 부분은 ODL 물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글로벌 송금 혁신을 위한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된 계약서까지 지금 공개를 하라고 쌩 난리를 피고 있는 건데 이건 법원이 약식 재판을 통해서 판결한 초기 기관 대상 XRP 판매 물량이 아닌 리플 창사 이후 전체 기관 대상 판매 XRP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벌금 합의 범주로 끼워 넣으려는 다소 아주 많이 얄팍하고 우악스러운 시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약식재판에서 내려진 이 벌금과 관련된 합의 논의가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고 4월 23일부터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고 이후에 배심원 판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판결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약식재판 수준으로만 판결이 잘 나와주면 사실상 리플 승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XRP 현물 ETF 이슈, 리플 IPO 등 여러 굵직한 재료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안 그래도 코인베이스와 SEC 사건에서 법원이 SEC를 향해서 야지를 주는 듯한 멘트를 시전을 해주면서 커뮤니티를 환호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 역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관련한 명령을 우선 제기했는데 SEC가 현재 규제 법률 아래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들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US 변호인은 암호화폐와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SEC의 설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SEC가 어떤 설명을 제시할지는 사실 이미 정답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 구두 변론 심리에서도 같은 부분이 쟁점화됐고, 이에 대해서 SEC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히어로급으로 급부상한 파일라 판사는 기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 우려스럽다 이렇게 따지면서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SEC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파일라 판사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을 거론하면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루미스 의원의 견해는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SEC 변호인을 향해서 질의를 던졌고, SEC 측은 루미스 의원의 의견이 90년에 걸친 증권법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하면서 여전히 90년 전에 설정된 낡은 기준만 가지고 지금 모든 새로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일라 판사는 우리는 지난 90년 동안 잘 지내왔다. 이 증권법은 시장에서 잘 작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청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상 SEC가 강조하는 90년짜리 하위 테스트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멘트를 던져준 건데, 과연 바이낸스 사건 재판부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던져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SEC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이 양반은 겐슬러 SEC 위원장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으로 21세기 새로운 발명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의회에서 이미 다뤄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FTX 사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건 SEC 위원장 때문이다. SEC 위원장 취임 전 교수 일을 할 때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는 CFTC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투자 계약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면서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 영역으로 빨아들이고 싶어한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짚어본 덴쿤 하드포크이고 나머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1.8%에서 2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경우에는 18%를 넘어서면서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이더리움이 한번 시장을 장악하면서 의미 있는 시세 반등을 보여주고, 그렇게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등하며 전주 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 하루에 89,400개씩 새로운 이더리움 주소가 만들어지면서 플랫폼의 견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월 16일 하루 동안에는 무려 96,300개의 지갑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은 이더 BTC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0.06 BTC를 돌파해야 하지만 주간 강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상당한 강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